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일요일인데요. 원래는 토요일에 제 S&P 500 투자 일지를 올려야 되는데 어제는 다른 영상 올리느라고 하루 늦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 S&P 500으로 제가 이민은 못 가더라도 투자금을 이민 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한 주는 이벤트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22대 총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야당이 이제 압승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한 해 만에 드론을 날렸네, 격추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여기에 이제 뭐 끼어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데 도와주겠다, 구축함을 보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흘러가는지 최대한 어디 치우쳐지지 말고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이 필요한 시대다. 각자 도생하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꾀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 거기 때문에 보통 그 투자일지 남기는 영상 중에서 그 뒷부분에 있던 투자 성과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은 지난 한 주 동안 1.6%가 하락을 했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1380원으로 네, 2.21%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S&P 500은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 계좌 수익률은 저번 주보다 네, 더 늘어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월급날 매달 25일에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런 매매 주문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현금 비중도 변동 없습니다. 예수금이 한 47.8% 정도 있고, 보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VO 두 가지 투자하고 있는데 점점 더 타이거 미국 S&P 500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24년 투자 수익률인데요. 3월 달에 좀 이게 피크를 찍고 네, S&P 500 지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환율이 보정을 해줬다 그래도 네, 그래서 투자 원금은 환율 때문에 제 달러로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좀 조금 올랐지만 총 평가 금액은 좀 떨어졌다. 네, 그리고 2024년 올 한 해 투자 수익률은 작년 대비해서 16% 정도 된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의 경제적자의 목표 달성 현황 그리고 S&P 500 ETF 네, 투자금은 1억을 좀 못 미치는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5억 7,300만 원 정도 모으는 게 목표인데 이거에 한 30% 정도 달성을 했다 보여지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영상 네, 저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의 본능, 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이제 한동안 이제 국내 주식을 하던 시절에 읽었고,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주식은 단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이 책들의 필명은 이제 브라운스톤이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분께서는 이제 부동산 네이버 유명 카페죠. 부동산 스터디, 그 부동산 스터디에 이제 우석이라는 필명으로 거기도 글을 쓰고 계시다가 저도 몰랐는데 카페를 만드셨더라고요. 칸트 생각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만드셨고 거기에 좋은 글을 써놔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돌릴래 한번 퍼와봤습니다. 제목은 왜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였는가인데요. 일단 이 글을 읽으러 들어가기 전에 저의 정치 성향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보나 보수 한쪽으로 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인도 결국에 실수를 범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또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결정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국민의힘 혹은 뭐 민주당 이렇게 서로 간에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반반일 때가 제일 좋다라고 믿는 쪽입니다. 먼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에서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 그래프를 가지고 서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 알고 계시던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성장률은 제가 태어나던 80년대 후반에 9.7% 거의 옛날 중국처럼 되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좀 차차차차 떨어지다가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1에서 2%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률이 줄어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살기 힘들어지면 국민들은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보다는 분배와 형평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은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 정당에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왜 추락하고 있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글로벌 환경 변화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외부에 의존해온 중요 제조업을 자국 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의약품 등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것인데요. 보조금과 관세를 이용하여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에 지어져야 할 공장이 미국에 지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향후 한국 내 생산, 고용, 소비가 모두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둘째, 다른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글로벌 환경 변화로는 중국 경제의 부상이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경쟁자로 부상하였죠. 중국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없고 최저임금도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죠. 2021년 중국의 최저 월급은 베이징의 경우 2,320위안, 한국 돈으로 41만원, 상하이 2,590위안, 45만 7천원, 선전 2,200위안, 광둥성 2,100위안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안희성으로 1,550위안, 27만 3천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 월급이 말이죠. 중국의 임금은 한국의 반값도 안 되지만 기술력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중국이 2002년 WTO 가입 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하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중국의 영향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어서 중국에는 52시간 근무제도 없고 정말 그런지 찾아봤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 마윈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일주일에 6일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실 근로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주 52시간처럼 하루 8시간, 주 44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고 하네요. 중국에서는 매일 14시간씩 일을 하고 휴일은 없고 명절 연휴에도 야근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머니투데이 기사만 그런가 싶어서 BBC 뉴스 코리아에서 작성한 기사를 봐도 똑같이 8시간, 최대 44시간이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대기업들, 기술을 발전하는 그런 기업들은 직원들이 정규 근로시간보다 훨씬 오래 일하는 경우가 잦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52시간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사실 근로법이 있었고 했지만 야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52시간이 이제 법제화되고 나서는 많은 부분 근무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한국 경제가 다시 본론 돌아와가지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인구 고령화와 산업 생산 인구의 감소이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60대 근로자가 20대 근로자보다 더 많다고 하고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제가 생각해도 정점을 찍고 우리나라 GDP 순위가 한 13위, 12위 정도가 거의 저의 피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내부적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과 개혁 그리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참 이게 꼰대 같은 이야기도 들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국민들의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이거는 공감을 좀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좀 더 편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녁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52시간 근무제를 모두가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을 하죠. 그래서 고용이 늘지를 않죠, 기업들이. 그래서 공무원 채용을 정부에서 늘렸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을 감소시키려고.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죠.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고용과 해고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 다수가 지금처럼 한 번 고용하면 웬만해서는 자르지 못하도록 고용개혁을 반대하죠. 개개인의 삶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찔리기도 합니다. 저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오마카세 사랑을 이웃 일본인들이 비웃을 정도로 좀 버는 거 대비 지출이 크다라는 평도 있죠. 이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다시 뛰자고 말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다 안 좋아하니까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국민에게 그런 내핍과 노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인기가, 바른 말하면 인기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수의 국민들이 여유 있고 저녁 있는 삶을 꿈꾸지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내핍하고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은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16년에 한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출장 다니면서 그쪽 현지 엔지니어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쪽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테슬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근무 환경이 되게 힘들어서, 그리고 막상 그쪽 가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동네 물가로 치면은 그다지 디트로이트에 사는 것보다는 메리트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이직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미국은 이제 제가 봐도 제가 또 다른 미국 회사도 출장 여러 번 다녀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서도 오라벨을 추구할 사람들은 애초에 뭐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오라벨을 챙기면서 다니는 것 같고, 정말 자기 야망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그 야근 같은 개념이 없이 거의 뭐 깨어있는 시간 내내 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고용개혁을 반대합니다. 다수의 국민은 연금개혁을 또 반대하죠. 저도 뭐 이런 거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감부터 생기는 게 사실인데, 근데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국가를 위해서는 그런 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저도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그냥 하늘에서 공짜 돈이 떨어지길 원하죠. 그리고 고용이 따르는 혁신과 개혁은 싫고 그냥 꿀만 빨고 싶어 합니다. 좀 표현이 거역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혁신과 개혁 그리고 조정이 없는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몰락하게 됩니다. 경제가 몰락하면 할수록 분배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인이 인기를 끄게 됩니다. 경제 쇠퇴로 모두가 살기 힘들어지면 분배와 평등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더욱더 인기를 끌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국가 경쟁의 효율성 그리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정당은 향후에도 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우석이라는 분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그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몇백 개 달려있던 것 같아요. 슈퍼엔이라는 분이 이제 댓글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우선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각자 도생 6.25 때도 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왕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그냥 즐겁게 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제 자신을 바꾸자입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본래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결국에는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맞춰서 좀 살아가는 법을 익히자, 이런 주의입니다. 결론은, 제가 생각한 결론은 또 누가 댓글 잘 달아주셔가지고 그대로 포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두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3D 업종은 가기 싫고, 그리고 저녁에 있는 삶을 원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내 삶이 없어진 것도 싫고, 하지만 남들처럼 30평대 아파트에는 또 살아야겠고, 주말에는 자차로 캠핑도 가고 전국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되고,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월급도 올라야 하고, 사람의 욕심 끝도 없습니다. 이게 모든 걸 가질 수 없는데도 포기할 건 포기하고 취할 건 취하는 취사 선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를 잘 파악하고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각자 도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기록해 두고 싶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